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와 함께 산책을, 지은이는 시라토리 하루이코, 옮긴이는 김윤경, 발행은 다산초당입니다. 우리 사이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지금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마음이 급해지고 성공에 빠르게 도달하는 처세술은 미덕으로 여겨집니다. 정말 더 빨리, 더 많이 갖는 삶에 행복이 있을까요? 철학자들은 이런 사회의 흐름에 저항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데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저자는 이들을 통해 느리고 완전한 삶의 방식을 제안합니다. 니체는 명상에 빠지기 위해 8시간이나 산책을 했으며 괴테는 모두가 잠든 새벽길을 홀로 걸었습니다. 닐케는 길가의 꽃을 하염없이 들여다보며 명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휴식을 어떤 보상이 아닌 일상 그 자체로 여겼으며 그 시간 동안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니체는 기나긴 고요한 산책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고 진정한 세상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저자는 최고의 니체 전문가로서 위대한 철학자와 예술가 7인의 명상 수업을 통해 빠른 속도와 효율이 미덕인 세상에 휩쓸리듯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자신의 내면을 마주하고 진짜 삶을 되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위대한 사상가 7인의 삶에서 찾습니다. 또한 저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명상의 이미지를 전복시키며 명상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철학자들의 삶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철학자의 명상법. 일상에서 나를 여행하는 기술.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산책은 구원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맑게 갠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산책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다. 1881년 7월 37세의 니체는 스위스 동부를 100km가량 가로지르는 계곡지대인 엥가딘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스호스, 실바플라나호스, 샴페레호스, 생모리츠 호스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 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곳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 사이에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세 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의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자신만의 동굴을 찾아서 니체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대학교 고전문헌학과 정교수가 됐지만 앞서 말했듯 건강상의 이유로 35세에 퇴직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겨울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지필과 사색에 몰두했다. 그의 생활비는 바젤대학교에서 매년 지급한 연금 3,000프랑이었고 주요 이동수단은 증기기관차, 증기선, 우편마차였다. 임대주택에 방 하나를 반년이나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머물곤 했다. 니체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어두운 방을 좋아했고 그런 방을 찾아 자신만의 동굴로 삼았다. 낮에는 근처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마음이 내키면 호텔 연회장에 놓인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늘 산책했다. 친구에게 온 편지를 우체국 사서함으로 받아보고 세상 일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다. 니체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편으로 견디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괴롭힌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가 아마 뇌종양을 앓았거나 진행성 핵상마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이렇듯 니체는 신체도 정신도 불안정했다. 그가 8시간이 넘는 긴 산책 중 저 깊은 내면에 이르는 15분간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니체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연과 합이라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1880년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체코 서부의 마리엔바드에서 지내던 니체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해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일주일 후에도 니체는 숲속을 산책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지.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나를 무쳐 유심히 보더군. 그 순간 내 얼굴은 넘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비롯해 후대 의사들은 니체의 이런 고백을 다행증,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심리적 감정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과도하게 느끼는 행복감 같은 정신질환의 표출로 추측했다. 혹시 니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전혀 품지 않은 까닭은 의사의 생각이 단지 질병의 유무에만 머물렀을 뿐 명상을 체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의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창조성. 니체는 산책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명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데 필요한 정적도 잃어버렸다. 명상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래 명상 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명상하는 시간이었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니체가 구체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행위는 숲과 들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산책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었다. 니체가 쓴 글의 격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대학에서도 서재에서도 세상에서도 떨어진 장소에서 산책 중에 불쑥 떠오른 발상이야말로 깊은 내면에 생겨난 순수한 사상이라고 확신했다. 산책할 때의 명상이 니체를 니체답게 만든 것이다. 이 사고를 우리는 지금 아포리즘으로 읽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역시 숲속의 산책에서 탄생했다. 1881년 8월 초순의 일이었다.
실바플라나 호수의 남동쪽 길을 빙 돌아 호수의 언저리로 빠져나가 2미터에 달하는 삼각형 바위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영혼의 길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실바플라나 호수를 따라 여러 숲을 걸었다. 슐레이 꼭에 가까이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 있어 나는 그곳에 멈춰섰다. 그때 이 사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경험은 니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훗날 그곳의 지명인 실스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시를 쓰기도 했다. 실스마리아의 마지막 두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차라투스트라다. 이는 허구도 환각도 아니다. 니체가 겪은 일을 묘사한 것이고 깊은 명상 끝에 체험한 현상이다. 니체가 체험한 신기한 일을 다른 사상가, 예술가들도 똑같이 겪었다. 이에 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니체의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밤하늘을 보며 되찾는 나에 대한 감각, 괴테, 무의식 중에 명상으로 빠져들다. 니체는 독일 최고의 위인으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꼽았다. 니체에게 그는 종합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자기 자신을 외경하는 사람이었다. 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명상하는 습관이었다. 괴테는 제자인 요한 페커 에커만과 나눈 대화록에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한다라고 썼다. 수많은 저서 가운데 이탈리아 기행에는 명상하는 괴테의 눈에 비친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한 대목을 소개한다. 이야기하기도 글로 쓰기도 어려운 소재로는 보름달이 뜬 밤의 멋진 광경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길거리를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진 키아이아 거리를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달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럴 때면 공간이 촉발하는 무한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압도한다. 특별히 세심한 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읽은 우리의 눈에는 낯선 나폴리 해변가의 달밤이 선연히 떠오른다. 우리도 언젠가 보름달이 뜬 밤의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명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멍하니 주시했던 경험도 일종의 명상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밖에 많은 순간에 종종 명상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때 명상 상태란 자신의 존재마저 잊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빨려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나폴리에 앞서 노마에 머무르던 괴테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보름달 빛을 받으며 로마를 거니는 아름다움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 도시의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와 커다란 덩어리에 삼켜지고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인 형상만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가 묘사한 달빛이 비치는 밤의 광경은
뒤에서 소개할 스즈키 다이세스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았던 풍경과 무척 비슷하다. 자연과 사람이 녹아들다. 괴테는 들장미와 같은 유려한 시와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희곡과 소설 작품을 남긴 작가다. 또한 색채를 연구하는 자연 과학자이자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재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자연에 민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연에 매료되었고 그 안으로 녹아들었다. 겨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정원의 상록수가 푸르다. 태양은 밝게 빛나며 북쪽 저 멀리 산등성이를 뒤덮은 눈이 보인다. 정원벽을 따라 심어진 레몬나무는 서서히 갈대로 뒤덮이고 있지만 등자나무는 아직 갈대에 덮이지 않은 채 서 있다. 이 나무에는 더없이 실한 열매가 수백 개 달려 있다. 독일에서처럼 잘 깎여 손질되거나 화분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서 자유롭고 무성하게 우거져 여러 나무와 사이좋게 어울려 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로마의 정원과 나무들을 묘사한 글이다. 이 글에 생명의 기쁨, 아름다움, 풍요로움이 넘치는 까닭은 괴테가 정원의 나무들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괴테를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사실 융화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괴테는 친화력이 탁월했다. 실제로 친화력이라는 소설도 썼고 자연과 사람 모두와 어우러지는 능력이 있었다. 평소에도 곧잘 명상 상태에 들어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녹아들 수 있었다. 자신을 잊는다는 점에서 괴테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괴테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특히 스피노자에게 매료된 까닭은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모습이 끝없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잊고 몰입한다는 것, 사랑과 우정에도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몰두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내 삶의 격언이다. 하지만 괴테가 항상 모든 일에 녹아들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때때로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고독하게 있으려 했다. 고독 속에서 세상의 번잡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혼잡한 장소에 있을 때도 그 혼잡한 광경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냈다. 명상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쉼없이 움직이는 군중 속을 빠져나가는 일은 나에게 휴양이 된다. 모든 사람이 뒤섞여 흘러가지만 저마다 각자의 길과 목표를 찾아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와 고독을 느낀다. 거리가 혼잡할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된다. 나만의 가치관을 창조하라. 누구나 필요한 생각하지 않는 시간. 지금까지 여러 사상가가 실천한 명상을 알아보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명상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또한 자각하지 못해도 그것이 자기 나름의 명상인 경우도 있다. 명상을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의 눈을 감는다고 해서 명상이다. 이는 생각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눈을 뜨고 멍하니 있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명상이다. 명상이라고 해서 별달리 고상한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물론 멍한 상태만을 명상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단지 멍한 상태에서 명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멍한 상태에서 뭔가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명상 상태인지 아닌지를 겉으로만으로 타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때로 안구의 위치로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신비로운 수행이나 부처의 전형적 자세인 결과부자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명상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명상도 많다. 명상의 형태는 단 한 가지가 아니다. 결과부자는 책상다리 자세와 비슷한데 양쪽 발등을 각각 반대쪽 대퇴부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자세가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신체 조건상 결과부자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이 자세로만 명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나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형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틀을 정해놓고 지도에 돈을 벌려는 장사꾼뿐이다. 길가나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명상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명상할 수도 있다. 손을 씻으면서도 할 수 있다. 또는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의도나 주관 없이 바라보기. 명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없다.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고 무언가를 눈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일이다. 나 역시 간혹 그럴 때가 있다고 지금에서야 깨달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명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때때로 관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관조는 두뇌를 작동시키지 않고 무언가를 가만히 보는 일이다. 무언가를 보지 않아도 명상에 몰입할 수 있지만 관조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지 않을 때 도달할 수 있다. 반면에 관찰이란 두뇌를 가동해서 대상을 보는 일이다. 관찰에는 다분히 의도와 주관이 들어 있지만 관조에는 의도나 주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관조는 명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그 경계선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다. 관조 상태에서 그대로 명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관조와 명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이것이 관조다 또는 지금 나는 명상한다 라고 구별해서 의식할 수 없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 자기 내면의 도사리는 갖가지 근심과 감정에 쏠린 의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내면이 온전히 비워질 때 관조와 명상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참기 어려운 현대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관조와 명상 상태에서는 두뇌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두뇌가 휴식하는 것이다. 수면과 마찬가지로 관조와 명상은 심신에 휴식을 준다. 그런데 관조와 명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좀처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는 것은 현대인의 특성일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매일 각종 경제활동과 다양한 의무로 숨가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끝없이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쉴 때조차 습관적으로 두뇌를 회전시키고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철학자처럼 면밀하게 집중하여 사고하지 않는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를 짜는데 머리를 쓸 뿐이다. 다시 말해 조금씩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배어 있다. 이는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 일이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계속 생각하며 연달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사회적 안위와 생활이 위협받을 거라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렇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로 변할 무렵부터가 아닐까. 고전을 펼쳐보면 관조나 명상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지만 요즘 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며 느긋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가 관조와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를 얻으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체득한 습관의 한 부분을 깨트려야 한다.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습관만이 아니다. 그 토대를 이루는 사고방식도 함께 무너뜨려야 한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자신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끝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아마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라는 개념조차 머릿속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느끼지 않았던가. 그러한 감각에 의지해 판단했던 일은 대부분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면 이것저것 생각할 일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세상의 규칙에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어른이 된다는 표현은 결코 완성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 아첨하고 주의를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규칙은 인생의 규칙이 아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수월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이다. 또한 현재를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온갖 사회 규칙이 인생을 강하게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들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을 주입시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증대가 곧 결과를 의미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개인의 의식을 잠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 후에도 회사의 지위나 직함을 가진 양 행동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거만한 태도로 대하면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서열이 사회의 서열과 같다고 착각하고 오만한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의 서열을 매긴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칙을 자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루는 중심축으로 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파에 시달린다, 사람들에게 부대낀다, 사회 경험을 쌓는다, 세상의 풍파를 겪는다 같은 말들은 모두 세상을 살며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잃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들은 온몸에 세상의 때가 묻어야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입장에서 나온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치나 풍토가 중심축이 되어 인공적으로 생성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관념이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인간의 머릿속이다. 관념과 굉장히 비슷한 현실이 여기에 있더라도 관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강요하는 질서와 윤리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어울린다거나 인간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당시의 정치를 수행하는데 세상의 윤리가 안성맞춤이었을 뿐이다. 철학자의 명상법. 일상에서 나를 여행하는 기술. 산책 중에 발견하는 삶의 기쁨, 니체. 산책은 구원이었다.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날씨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 그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퇴직할 정도로 병약했지만 맑게 갠 화창한 날에는 몸이 아픈 걸 느끼지 못했다. 특히 휴양지에서 즐기는 산책은 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구원이었다. 여기서 말하는 산책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1시간 정도 집 근처를 느긋하게 거니는 수준이 아니다. 적어도 5km가 넘는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이 당시 독일인이 생각하던 산책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여유로운 산책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산책하러 나갔다. 1881년 7월 37세의 니체는 스위스 동부를 100km가량 가로지르는 계곡지대인 엥가딘에 머물렀다. 인강이 흐르는 약 15km 사이에 실스호스, 실바플라나호스, 샴페레호스, 생모리츠호스가 있었다. 니체는 해발 약 1800m 지대에 있는 아름다운 호반을 따라 숲속길을 매일 혼자 걸었다. 그렇게 산책하는데 보통 8시간에서 길게는 10시간이 걸렸다. 니체는 이곳뿐 아니라 자신이 머물던 여러 고장에서 매번 오랜 시간 산책했다. 산책이란 니체에게 현실적인 구원이었다. 그 구원은 도시와 사람들, 번잡한 세상 사이에 물리적으로 최대한 멀리 벗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자연에 파묻혀 스스로 자연의 일부로 녹아드는 일이었다. 니체는 이러한 체험을 종종 기록했다. 우리는 자연에 관해 자주 이야기한다. 그때마다 자연스레 자신을 잊게 된다. 인간도 자연이다. 진짜 자연은 우리가 자연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느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니체는 자연에서 찾아낸 3가지를 사랑했는데 바로 광대함, 고요함, 햇빛이었다. 그는 하루에 8시간 동안 혼자 자연 속에 있다 보면 15분간의 깊은 침잠이 몇 번 찾아온다고 말했다. 그 8시간 동안 몇 번인가 아주 깊은 15분이 찾아온다. 그때야말로 내 안의 가장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활성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니체는 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특별한 15분이 바로 명상의 심층부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니체에게 산책은 자신의 깊은 내면에 이르는 길, 한마디로 자연 속 명상이었다. 자신만의 동굴을 찾아서 니체는 26세라는 젊은 나이에 스위스 바젤 대학교 고전문헌학과 정교수가 됐지만 앞서 말했듯 건강상의 이유로 35세에 퇴직했다. 그 후 10년 동안 겨울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여름에는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지필과 사색에 몰두했다. 그의 생활비는 바젤 대학교에서 매년 지급한 연금 3,000프랑이었고 주요 이동수단은 증기기관차, 증기선, 우편마차였다. 임대주택에 방 하나를 반년이나 몇 개월 단위로 계약해서 머물곤 했다. 니체는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어두운 방을 좋아했고 그런 방을 찾아 자신만의 동굴로 삼았다. 낮에는 근처 식당이나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고 마음이 내키면 호텔 연회장에 놓인 피아노를 치기도 했다. 그러고 나서 늘 산책했다. 친구에게 온 편지를 우체국 사서함으로 받아보고 세상 일에 관한 정보는 도서관에 비치된 신문과 잡지에서 얻었다. 니체는 눈의 통증, 두통, 위통, 구토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이 찾아올 때는 아편으로 견디면서 침대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를 괴롭힌 질병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가 아마 뇌종양을 앓았거나 진행성 핵상마비 질환에 시달렸을 것으로 추측한다. 걸으면서도 명상할 수 있다. 이렇듯 니체는 신체도 정신도 불안정했다. 그가 8시간이 넘는 긴 산책 중 저 깊은 내면에 이르는 15분간 큰 기쁨을 느꼈다는 사실은 그가 남긴 메모와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난다. 니체는 자신과 타자의 경계가 사라지고 자연과 합일하는 데서 기쁨을 느꼈다. 1880년 여름 휴양지로 유명한 체코 서부의 마리엔바드에서 지내던 니체는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나는 산책하다가 울고 말았다네. 그건 광해의 눈물이었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체득한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 기쁨이 차올라 나는 노래 불렀고 또한 무의미한 말을 무심코 입 밖으로 꺼냈다네. 일주일 후에도 니체는 숲속을 산책하는 기쁨을 편지에 담았다. 나는 나 자신을 훨씬 뛰어넘었지. 마침 숲속을 지나가던 한 남자가 나를 묻혀 유심히 보더군. 그 순간 내 얼굴은 넘치는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을 거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를 비롯해 후대의 의사들은 니체의 이런 고백을 다행증, 현재의 객관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심리적 감정으로 비정상적일 만큼 과도하게 느끼는 행복감 같은 정신질환의 표출로 추측했다. 혹시 니체가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전혀 품지 않은 까닭은 의사의 생각이 단지 질병의 유무에만 머물렀을 뿐 명상을 체험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와 함께 하이킹하는 기분으로 숲속을 산책하면 자연과 하나됨을 느끼기 어렵다. 즉 나는 나이고 주위를 둘러싼 초목은 자연 그대로의 초목일 뿐이다. 하지만 혼자 산과들을 걸으면서 무의식 중에 명상 상태로 들어가면 나와 자연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어느새 하나로 녹아든다.
그러면 니체처럼 그 자리에서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분명 많은 사람이 명상은 가만히 앉은 고요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산책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명상 상태에 들어설 수 있다. 참선하는 승려가 수행 이외의 청소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잡무를 묵묵히 해낼 때도 일종의 선정, 즉 사고하지 않는 명상 상태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혼자 산책을 하다가도 쉽게 명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현상을 단지 생각이나 상상만으로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 니체는 그때의 기쁨을 이렇게 글로 남겼다. 자연의 풍경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재발견하고 유쾌한 전율을 느낄 때가 있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분신 현상이다. 땅에서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은 분명 행복할 것이다. 자연과 나 자신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며 기쁨을 느낀 니체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이를 정신질환 증상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의 창조성. 니체는 산책이 바로 명상이다라고 단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명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대사회의 생활 속도는 두려울 만큼 점점 빨라지고 있다. 현대인들은 생각하는 시간도 생각하는데 필요한 정적도 잃어버렸다. 명상하는 삶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본래 명상 생활을 하려면 여유로운 시간이 있어야 한다.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니체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곧 명상하는 시간이었다. 니체 연구자들은 그의 글에서 이러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한 것이 아닐까. 니체가 구체적으로 명상을 실천한 행위는 숲과 들을 산책하는 일이었다. 그는 산책하다가 불현듯 떠오른 생각을 작은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었다. 니체가 쓴 글의 격언이 많은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니체는 대학에서도 서재에서도 세상에서도 떨어진 장소에서 산책 중에 불쑥 떠오른 발상이야말로 깊은 내면에 생겨난 순수한 사상이라고 확신했다. 산책할 때의 명상이 니체를 니체답게 만든 것이다. 이 사고를 우리는 지금 아포리즘으로 읽고 있다. 그의 대표작인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핵심 사상도 역시 숲속의 산책에서 탄생했다. 1881년 8월 초순의 일이었다. 실바플라나 호수의 남동쪽 길을 빙 돌아 호수의 언저리로 빠져나가 2미터에 달하는 삼각형 바위를 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영혼핵이라는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그날 실바플라나 호수를 따라 여러 숲을 걸었다. 슐레이 꼭에 가까이에 거대한 바위가 우뚝 피라미드 모양으로 솟아 있어 나는 그곳에 멈춰섰다. 그때 이 사상이 내게 찾아왔다. 이 경험은 니체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훗날 그곳의 지명인 실스마리아에서 영감을 받아 동명의 시를 쓰기도 했다. 실스마리아의 마지막 두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 그리고 차라투스트라가 내 곁을 지나갔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의 의미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혼자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다. 또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차라투스트라다. 이는 허구도 환각도 아니다. 니체가 겪은 일을 묘사한 것이고 깊은 명상 끝에 체험한 현상이다. 니체가 체험한 신기한 일을 다른 사상가, 예술가들도 똑같이 겪었다. 이에 관해서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니체의 삶에서 명상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다는 사실만 기억하자. 밤하늘을 보며 되찾는 나에 대한 감각, 괴테, 무의식 중에 명상으로 빠져들다. 니체는 독일 최고의 위인으로 작가 요한 볼프강 폰 괴테를 꼽았다. 니체에게 그는 종합적인 인간, 완전한 인간, 자기 자신을 외경하는 사람이었다. 둘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명상하는 습관이었다. 괴테는 제자인 요한 페커 에커만과 나눈 대화록에 나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변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한다라고 썼다. 수많은 저서 가운데 이탈리아 기행에는 명상하는 괴테의 눈에 비친 광경이 묘사되어 있다. 한 대목을 소개한다. 이야기하기도 글로 쓰기도 어려운 소재로는 보름달이 뜬 밤의 멋진 광경을 들 수 있다. 우리는 길거리를 빠져나와 광장을 가로질러 끝도 없이 이어진 키아이아 거리를 그리고 바닷가를 거닐며 달밤의 아름다움을 즐겼다. 그럴 때면 공간이 촉발하는 무한한 감정이 사람의 마음을 압도한다. 특별히 세심한 묘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읽은 우리의 눈에는 낯선 나폴리 해변가의 달밤이 선연히 떠오른다. 우리도 언젠가 보름달이 뜬 밤의 아름다운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명상 같은 건 해본 적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멍하니 주시했던 경험도 일종의 명상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실제로 우리는 이 밖에 많은 순간에 종종 명상 상태에 있었을 것이다. 이때의 명상 상태란 자신의 존재마저 잊고 그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빨려 들어간 상태를 말한다. 나폴리에 앞서 노마에 머무르던 괴테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보름달 빛을 받으며 로마를 거니는 아름다움은 실제로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할 수 없다. 도시의 모든 것이 빛과 그림자와 커다란 덩어리에 삼켜지고 가장 크고 가장 일반적인 형상만이 눈앞에 나타난다. 그가 묘사한 달빛이 비치는 밤의 광경은 뒤에서 소개할 스즈키 다이세스가 깨달음을 얻을 때 보았던 풍경과 무척 비슷하다. 자연과 사람이 녹아들다. 괴테는 들장미와 같은 유려한 시와 파우스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의 희곡과 소설 작품을 남긴 작가다. 또한 색채를 연구하는 자연 과학자이자 바이마르 공국의 젊은 재상으로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그는 자연에 민감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연에 매료되었고 그 안으로 녹아들었다. 겨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정원의 상록수가 푸르다. 태양은 밝게 빛나며 북쪽 저 멀리 산등성이를 뒤덮은 눈이 보인다. 정원벽을 따라 심어진 레몬나무는 서서히 갈대로 뒤덮이고 있지만
등자나무는 아직 갈대에 덮이지 않은 채 서 있다. 이 나무에는 더없이 실한 열매가 수백 개 달려 있다. 독일에서처럼 잘 깎여 순질되거나 화분에 심어진 것이 아니라 비옥한 땅에서 자유롭고 무성하게 우거져 여러 나무와 사이좋게 어울려 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은 상상할 수 없다. 로마의 정원과 나무들을 묘사한 글이다. 이 글에 생명의 기쁨, 아름다움, 풍요로움이 넘치는 까닭은 괴테가 정원의 나무들과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학자들은 괴테를 통찰력 있는 사람으로 평가했지만 사실 융화하는 사람이라고 불러야 더 정확하지 않을까. 괴테는 친화력이 탁월했다. 실제로 친화력이라는 소설도 썼고 자연과 사람 모두와 어우러지는 능력이 있었다. 평소에도 곧잘 명상 상태에 들어가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고 녹아들 수 있었다. 자신을 잊는다는 점에서 괴테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강하게 이끌렸다. 괴테는 그 사실을 이렇게 표현했다. 내가 특히 스피노자에게 매료된 까닭은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에서 자신을 잊고 몰입하는 모습이 끝없이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잊고 몰입한다는 것, 사랑과 우정에도 자신을 잊을 정도로 몰두한다는 것, 그것은 나의 최고의 기쁨이자 내 삶의 격언이다. 하지만 괴테가 항상 모든 일에 녹아들어 하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는 때때로 그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고독하게 있으려 했다. 고독 속에서 세상의 번잡함에 휘둘리지 않았다. 혼잡한 장소에 있을 때도 그 혼잡한 광경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냈다. 명상을 통해 어떤 순간에도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은 것이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쉼없이 움직이는 군중 속을 빠져나가는 일은 나에게 휴양이 된다. 모든 사람이 뒤섞여 흘러가지만 저마다 각자의 길과 목표를 찾아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고요와 고독을 느낀다. 거리가 혼잡할수록 나의 마음은 점점 더 안정된다. 나만의 가치관을 창조하라. 누구나 필요한 생각하지 않는 시간. 지금까지 여러 사상가가 실천한 명상을 알아보았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명상은 누구나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또한 자각하지 못해도 그것이 자기 나름의 명상인 경우도 있다. 명상을 간단히 말하면 단순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명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생각의 눈을 감는다고 해서 명상이다. 이는 생각해야 할 문제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뇌를 쓰지 않는다는 의미다. 눈을 뜨고 멍하니 있는 상태를 명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명상이다. 명상이라고 해서 별달리 고상한 것도 종교적인 것도 아니다. 물론 멍한 상태만을 명상이라고 일컫지 않는다. 단지 멍한 상태에서 명상하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 멍한 상태에서 뭔가 엉뚱한 것을 상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명상 상태인지 아닌지를 겉으로만으로 타인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때때로 안구의 위치로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신비로운 수행이나 부처의 전형적 자세인 결과부자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는 명상도 있지만 다른 형태의 명상도 많다. 명상의 형태는 단 한 가지가 아니다. 결과부자는 책상다리 자세와 비슷한데 양쪽 발등을 각각 반대쪽 대퇴부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자세가 가능한 사람도 있지만 신체 조건상 결과부자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다. 반드시 이 자세로만 명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나 형식은 아무래도 상관없다. 형식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틀을 정해놓고 지도에 돈을 벌려는 장사꾼뿐이다. 길가나 창가에 서서 노을이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명상할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면서 명상할 수도 있다. 손을 씻으면서도 할 수 있다. 또는 단순한 작업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명상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 의도나 주관 없이 바라보기. 명상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이상의 깊은 의미는 없다. 단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이고 무언가를 눈으로 보더라도 거기에 의미를 두지 않는 일이다. 나 역시 간혹 그럴 때가 있다고 지금에서야 깨달은 사람도 많을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 명상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때때로 관조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관조는 두뇌를 작동시키지 않고 무언가를 가만히 보는 일이다. 무언가를 보지 않아도 명상에 몰입할 수 있지만 관조는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쓰지 않을 때 도달할 수 있다. 반면에 관찰이란 두뇌를 가동해서 대상을 보는 일이다. 관찰에는 다분히 의도와 주관이 들어 있지만 관조에는 의도나 주관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관조는 명상과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고 그 경계선을 확실히 구분할 수 없다. 관조 상태에서 그대로 명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실제로 관조와 명상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스스로 이것이 관조다 또는 지금 나는 명상한다 라고 구별해서 의식할 수 없다. 외부에서 벌어지는 잡다한 일, 자기 내면의 도사리는 갖가지 근심과 감정에 쏠린 의식 자체를 버려야 한다. 그렇게 내면이 온전히 비워질 때 관조와 명상이 가능해진다. 생각을 참기 어려운 현대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관조와 명상 상태에서는 두뇌가 평소처럼 작동하지 않는다. 두뇌가 휴식하는 것이다. 수면과 마찬가지로 관조와 명상은 심신에 휴식을 준다. 그런데 관조와 명상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과 좀처럼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실천할 수 없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다. 생각을 멈추기 어렵다는 것은 현대인의 특성일지도 모른다. 현대사회는 매일 각종 경제활동과 다양한 의무로 숨가쁠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우리는 끝없이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야만 하는 생활로 내몰리고 있다. 심지어 쉴 때조차 습관적으로 두뇌를 회전시키고 좀처럼 멈추지 못한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에 철학자처럼 면밀하게 집중하여 사고하지 않는다. 앞으로 처리해야 할 일의 순서를 짜는데 머리를 쓸 뿐이다. 다시 말해 조금씩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배어 있다. 이는 에너지 소모가 매우 큰일이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을 계속 생각하며 연달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사회적 안위와 생활이 위협받을 거라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렇게 된 것은 19세기 후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로 변할 무렵부터가 아닐까. 고전을 펼쳐보면 관조나 명상이란 말이 자주 나오지만 요즘 책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며 느긋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 우리가 관조와 명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처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다. 이를 얻으려면 지금까지 자신이 체득한 습관의 한 부분을 깨트려야 한다.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 것은 항상 생각하는 습관만이 아니다. 그 토대를 이루는 사고방식도 함께 무너뜨려야 한다. 기존의 사고방식을 고수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지금의 자신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 상태가 지속되는 한 끝없이 무언가를 생각하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는 습관이 언제 생겼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라. 아마도 어릴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라는 개념조차 머릿속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느끼지 않았던가. 그러한 감각에 의지해 판단했던 일은 대부분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덧 성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급격히 늘어나면 이것저것 생각할 일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세상의 규칙에 잘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주 듣는 어른이 된다는 표현은 결코 완성된 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니다. 세상에 아첨하고 주의를 신경 쓰면서 지금까지 해온 관행대로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규칙은 인생의 규칙이 아니다. 어른으로서 사회에서 수월하게 살아가려면 우선 세상의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보편적인 약속이다. 또한 현재를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필수 불가결한 일이다. 문제는 그 후에 발생한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온갖 사회 규칙이 인생을 강하게 옭아매는 족쇄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일하다 보면 상사들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사고방식을 주입시킨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 증대가 곧 결과를 의미하지만 개인의 삶에서도 그게 전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사고방식이 개인의 의식을 잠식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퇴직 후에도 회사의 지위나 직함을 가진 양 행동하고 서비스 종사자들을 거만한 태도로 대하면서 갑질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지어 회사의 서열이 사회의 서열과 같다고 착각하고 오만한 자기 기준에 따라 모든 사람의 서열을 매긴다. 이런 식으로 우연히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이나 규칙을 자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사고방식을 이루는 중심축으로 삼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세파에 시달린다, 사람들에게 부대낀다, 사회 경험을 쌓는다, 세상의 풍파를 겪는다 같은 말들은 모두 세상을 살며 자기만의 고유한 사고방식을 잃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들은 온몸에 세상의 때가 묻어야 비로소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사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입장에서 나온 일방적인 논리일 뿐이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치나 풍토가 중심축이 되어 인공적으로 생성된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 관념이 존재하는 장소는 오직 인간의 머릿속이다. 관념과 굉장히 비슷한 현실이 여기에 있더라도 관념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듯 추상적일 수밖에 없는 사회가 강요하는 질서와 윤리가 무조건 정당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에 가장 어울린다거나 인간적이라는 보장도 없다. 당시의 정치를 수행하는데 세상의 윤리가 안성맞춤이었을 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세상의 속도에 휩쓸리지 않고 나를 여행하는 법, 니체와 함께 산책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